오늘은 4장 인격 상실 읽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먼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님의 정부로 이 독서가 저와 또 이것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구를 청하며 정구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상품으로 취급되는 암. 마케팅과 소비는 우리의 삶과 행동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고 우리의 경험에도 속속들이 파고들었으며 최종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마케팅과 소비는 우리 자신이 물건일 뿐이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 자신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면 결국 우리의 다양한 인식 능력마저도 물건 혹은 상품 형식의 지식을 아는 것에 국한되고 만다. 지금 나는 그저 지식 자체가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다거나 대학교가 지식 상품을 만드는 공장처럼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지식이 사물이나 상품을 인식하기에 더 알맞은 모형과 형식으로 교묘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사물에게는 소유가 없으며 사물은 자기 성찰이나 내적 의식이나 다른 어떤 내부의 방법에 의해 인식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적 지성, 기술적 지식, 반기계적 인식을 통해 사물을 지각한다. 사물에 의한 암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과학자들이 컴퓨터에 지성이 있다고 말할 때도 이런 차원의 지식을 뜻한다. 내면성 혹은 자기 성찰이 인간의 지적 인식의 독특하며 근원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다. 사물을 아는 기본 방식은 외적 관찰, 측정, 예측, 조작, 계량화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구입하고 판매할 때 가장 적합한 인식 도구다. 상품 형식의 세계에서는 사물 형식의 지식이 인격체에 관한 믿을 만한 지식, 심지어 자아에 대한 지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행동과학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경제학과 사회과학, 심리학, 인문학에 속한 철학 분야에서도 계량화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된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학생의 자질이나 학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 경험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직접적 경험, 자유에 관한 의식, 사랑과 긍휼과 소망의 경험, 정절이나 공평함에 대한 갈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도구적 상품 지식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친숙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관한 극심한 회의론이 횡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을 기술적 지식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술적 지식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장대한 역사적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사물에 관한 지식이 우세해질 때 그와 더불어 인격의 개발과 실현을 소비와 마케팅으로 대처하는 이데올로기도 함께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측정과 계량화, 외부적 관찰로 축소된 세계에서는 이상이나 미래의 가능성,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체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자리 잡을 여지가 전혀 없다. 상처받고 위험에 처할 여지가 있는 이러한 인격적 알매 형식은 결코 과학적으로 이해되거나 해결될 수가 없다. 인격적 만남에 내재된 위험과 신비란 사물에 관한 지식에서는 최소화해야 할 삶과 알매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격적 만남에 내재된 위험과 신비란 사물에 관한 지식에서는 최소화해야 할 삶과 알매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이나 도구적 이성이
믿을 만한 지식의 궁극적 기준이라면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 감정, 정서, 미적 판단, 감성, 지혜, 목적성, 윤리적 판단 등과 같은 다채로운 알매 형식들은 과학 이전의 것으로 취급되고 교조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더 파괴적인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인간적인 차원들에 대해서조차도 확신을 잃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받고 신뢰받는다는 인격적 경험,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돌보는 경험, 행동,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에 관한 도덕적 원리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오직 사물 형식의 지식만 인정받게 된다. 우리 삶의 최상의 경험들, 즉 에브러햄 매슬로우가 계량화될 수 없고 기술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존재 인식의 기초에 있다고 말한 경험은 과학적으로 미숙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알매 형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오직 공적으로 증명되고 반복될 수 있는 경험, 측정 가능한 경험만 엄밀하게 가치 있고 믿을 만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사물한 지식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낯선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사물이라는 한계에 의해 그 테두리가 규정된 담론의 우주 속에서는 인간적인 경험의 존재 가능성마저 부정된다. 인간 지식의 상품화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다. 그것은 과학 실험의 이른바 가치 중립적 조사 방법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남과 양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한 아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비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뿐 아니라 인간성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사물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자의식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상품에 사로잡힌다. 상품에 의해 형성된 지식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손으로 만든 상품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재창조하기 시작한다. 대중적인 과학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형식의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에 관해 가장 신비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는 가장 기계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품 형식 속에서의 가치 판단과 의지.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한다. 지정학적인 것에서 가장 친밀한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위는 우리를 사로잡은 물건과 우리가 자기 이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몰두해 있는 사물 지식을 따르게 된다. 이 상관관계는 윤리나 도덕에 관한 행동 영역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윤리적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는 자기 이해에 관한 개인적 회의주의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일단 도덕이 측정, 기술, 관찰, 수량과 같은 범주에 의해 제한되고 나면 관습, 유용성, 힘, 취향의 자유시장으로 환원되고 만다. 상품이 도덕적 실체가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상품 형식의 더 광범위한 인식적 차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자유방임 경제의 윤리적 구현이다. 즉 우리 인격체의 핵심적 작용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공통된 인간성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연적 잠재성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유방임 경제처럼 도덕적 상대주의는 반공동체주의적이고 비공유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무시무시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이다. 자칭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말은 결코 자본주의나 상품 형식의 전통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그저 선호와 수치, 갤럽조사, 사회적 압력, 굳어진 관습, 지배계급의 지배사상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신화적 자유시장에서 통용되는 도덕관념일 뿐이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 것은 무엇이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정말로 친밀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 것일까? 아니면 경쟁과 향락, 시장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 환상의 베일에 가려 윤리는 판매의 법칙, 소유와 공급의 변증법, 체면의 시장이라는 힘에 무기력하게 통제받는다.
그러므로 사형수를 처형하고 원치 않은 아이를 지우고 남아메리카의 경제를 조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나이 많은 이들을 무시하고 무기 경쟁을 확대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도덕은 쉽게 상대화된다. 가장 강력하며 즉각적인 필요, 널리 받아들여지는 교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편견, 실용적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상품윤리의 규범이다. 도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인간성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원칙에 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수치와 생산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헌신은 약해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체 불가인 인격으로서의 도덕의식은 서서히 약화된다. 숫자나 사회적 관행에 의지해서는 1940년대 미국에서 인종주의에 맞서거나 히틀러 치하의 제3제국 안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내적 근거를 결코 확립할 수 없다. 오히려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 인간이 이에 저항하는 것을 이토록 어렵게 하는 요소가 바로 시장의 원리, 사회적 관행, 나약한 기술적 합리성, 금정 가치다. 상품의 윤리, 양의 윤리, 상대주의, 문화적 관행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형태의 악에 도덕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이들이 이다지도 적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재확인할 뿐이다.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당황하여 할 말을 잃어버린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우리 중 80%가 그렇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법률이 승인한다면, 우리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이 가해진다면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언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자유로운 행위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바로 상품 제국주의 때문이다. 내면성과 주체성을 결여한 사물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물 지식을 자신의 지식의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자유롭게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자기 이해가 정당한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절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물며 남을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줄 가능성에 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의식에 의해 자유가 자유시장이라는 신화로 대체되고 말았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어 우리는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지거나 강아지에게 스웨터를 사 입힘으로써 애정을 표현한다.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는 자유시장이라는 이름의 가상현실로 신화화된다. 우리는 더 많은 상품 중에서,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들 중에서, 공허한 약속들 중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유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자유는 시장체계에 적용되는 기능적, 문화적으로 유용한 관념일 뿐이다. 그 자유는 소수 독점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자유다. 또한 시장이라는 인간 외적인 힘과 물건을 사도록 조건화된 자동장치를 위해 봉사하는 순종적 노예와 같다. 그 자유는 수동적인 사물에게만 적용되는 자유다. 상품화된 인간의 상호작용, 폭력. 우리는 물건을 초대하거나 물건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사용하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조작하며 필요하면 없애기도 한다. 상품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형식에서는 자기 가치와 자기 평가가 생산량, 소비, 경쟁의 관점에서 가늠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물로 혹은 더 많은 경우에는 걸림돌로 대하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양이 목적이라면 충돌은 수단이다.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알고 사랑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배의 역학을 그 기초로 삼게 된다. 상품과 상품의 상호작용은 호혜적 상호성이나 주체들 간의 협동이 아니다. 그것은 가격 경쟁, 수량적 우위, 상업적 획일화의 능력, 통제, 반복, 물질적 교환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권력이라는 말이 최근 수년간 정치, 사회 운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잠옷 흥미롭다. 동정심이나 공감의 미덕은 이제 나약함을 연상시키는 말이 되었다. 핵무기 버튼을 누르거나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태아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진 후보자들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용서와 봉사를 수사적으로 구사하지만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보호하는 이력 안에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일부 흑인 단체들은 분명 평등과 정의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억압해온 복종과 지배의 구조와 가치 속에서 더 많은 몫을 얻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일부 여성 단체들은 임금의 불평등과 그릇된 남녀 간 역할 분담에 정당하게 항의하면서도 오로지 통제와 권력에 집중한다. 폭력과 지배, 남성 지배 문화를 향해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람들 의식의 혁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가장 심하게 억압해온 불의의 구조를 반복하고 확장하자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불의는 더 광범위하게 퍼진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기존 질서는 억지력의 지정학적 원리 체계 내에서 제도화된 권력과 지배, 세력 균형,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상호작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수단으로 사용했다. 상호 확증 파괴는 이제는 종식된 냉전 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여전히 살아남았다. 데이비드 거트만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의 2003년 9월호에 이렇게 썼다. 다음번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핵심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대항 테러 공격과 심지어 고문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다. 사실 테러에 맞서는 측에서는 적의 야만성과 똑같은 야만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적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테러와 폭력은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안전보장 수단이 되었으며 우리는 테러와 폭력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상품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형식만이 사람들을 단순한 사물이나 대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사회 문화적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적 형식, 국가주의적 형식, 심지어 종교 파시즘적 형식 모두가 사람을 이데올로기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환원시키는 삶의 형식이다. 이 모든 것이다.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한다. 상품 형식은 미국 소비주의의 특별한 유혹이라 할 수 있다. 종교와 기업, 예술, 심지어 교육마저도 소비주의에 손쉽게 동원된다. 공포, 무력, 위협 등은 발달된 산업국가나 거대한 기업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이런 가치들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 핵무기라는 통가 의뢰를 거쳐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점증하는 기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들은 소외와 폭력, 쾌락주의, 상대주의, 조작, 즉 다시 태어난 상품의 형식을 지켜세우는 수많은 반문화 운동의 기저를 이루기도 한다. 자본주의와 무기, 사형제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기독교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된 기독교 작가들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논평가들의 서슬퍼런 수사의 이면에도 이런 사물 형식의 가치들이 깔려 있다. 그리고 가톨릭 국가주의자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폭탄이라고 선언하게 만든 것, 혹은 가톨릭 좌파들이 가난한 이들의 가장 확실한 희망은 무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물에 대한 숭배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폭력성이다. 이처럼 폭력과 지배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저 거기에 다른 색을 칠할 뿐이다. 상품이라는 절대자를 끊임없이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다. 상품 형식이라는 거의 우주적인 범주 안에서 대부분의 개혁은 고작해야 지배권을 교체하는 성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여성들의 갈망, 인종과 신앙과 나이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
태아를 인격체로 대우해 달라는 호소, 무기와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무한한 소비를 목표로 삼는 우리의 태도를 개혁하는 문제, 굶주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세계의 부자들에게 호소하는 일들이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익과 당파성으로 뒤얽혀 있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런 요구의 기저에는 한 가지 근원적 문제가 깔려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 사람들은 대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는가, 아니면 금세 유행이 지나버리는 소모품으로서 경쟁과 이데올로기,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인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근본적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과 가치, 존재에 관해 상품 형식에 너무나도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억압하는 사람이든 억압받는 사람이든 실컷 실크 옷을 입었든 콜카타의 슬럼에 누워있든 전쟁터에 있든 분만실에 있든 부르주아든 프롤레타리아든 범죄자이든 대통령이든 혹은 둘 다이든 일단 한 사람을 사물로 보거나 상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는 셈이다. 태아는 원형질 덩어리일 뿐이고 범죄자는 인간 쓰레기일 뿐이다. 뇌가 손상된 사람은 식물 인간일 뿐이고 가난한 사람은 짐승이다. 이라크인은 적이고 부자나 경찰은 돼지들이다. 적은 수령화되고 반복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고 희생해도 되고 정당하게 증오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거리의 폭력이나 국가 간의 폭력, 형장이나 병원에서의 폭력의 문제 모두를 하나의 전체에 속한 파편적인 증상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관심과 비판을 피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가난한 사람을 물건 때문에 음식과 자유를 얻기 위해, 안전을 위해, 자기 방어를 위해, 계몽을 통해 깨달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돈을 내놓지 않는 가게 주인을 죽이는가? 물론 그렇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비판과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제도와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해방과 혁명운동 속에까지 침투한 상품 형식의 가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저항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은 힘과 강압, 폭력에 대한 암묵적 믿음이다. 한 흑인 혁명가의 말처럼 이것은 체리파이만큼이나 미국적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흑인 투쟁가들에게 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대통령은 일부 미국인들이 여전히 한 손을 등 뒤에 묶어둔 채 싸웠다고 주장하는 한 전쟁에서 인류의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집중 폭격을 퍼부었다. 우리의 뒷마당에서 중앙 아메리카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의지한 것은 폭력이었다. 우리의 해병 대원들이 베이루트에서 사륙당한 그 주말에 다른 미국 부대는 그레나다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사담 후세인의 야만성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가 끌어안은 것은 바로 가장 끔찍한 종류의 폭력이었다. 많은 정부기구, 교육조직, 너무 자주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회들, 그리고 낭만적인 수사를 사용하며 이들을 반대하는 자들도 공포, 권력, 위협, 과장, 자기 방어의 언어와 방법론을 동원한다. 뿐만 아니라 산하 제한을 위한 법제화된 경제 제재, 더 큰 부자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낙태, 인구 증가에 대한 불안감, 중동전의 위협, 자본주의적 이기주의에 의한 국가적 우선순위 정당화 등을 지지하는 돈과 인륜의 권력 윤리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욕망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을 뿐더러 절대화된 상품의 언어로 표현된다. 한 사람의 가치가 무언가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때 물질주의, 재산, 소비, 구매력, 경쟁, 더 많은 경제적 착취라는 문화적 신화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된다. 이 복음과 그것이 소중히 여기는 주어진 조건들은 우리나라와 공동체, 이웃, 심지어 바로 우리 옆에서 애원하는 사람의 필요에 대해 응답하기는커녕 그 필요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물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사물을 본다. 사물은 우상과 마찬가지로 죽어 있다. 상품으로서의 몸, 성의 역학. 상품 형식의 물화된 가치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면, 기계적이며 외부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을 이해한다면, 인간 상호 간의 행위가 조작, 힘, 폭력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다면 사물의 세계가 인간성의 세계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인격체가 하나의 사물이라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몸, 의식의 형식은 사물, 의식의 형식이 되고 말 것이다. 몸은 하나의 상품이자 사물이다. 우리가 사물로서의 몸에 집착하는 데는 한 가지 이상한 역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마법을 부리듯 우리의 삶의 조건인 육신으로부터 정신이나 자아를 분리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인격을 억누르고 정체성을 육체적인 것으로 환원해버린다.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윤리학자와 대학 교수들은 기저귀를 찬 힘없는 아기나 기저귀를 찬 무력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날 때부터 비천하며 서서히 손상되어가는 그들의 몸과 인격체인 우리의 몸은 다르다. 동시에 우리가 컴퓨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창립자 빌 조이는 와이어드지 2000년 4월호에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과 마이크로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몸의 개조는 물론 몸 전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 글에서 그는 일부 과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실리콘으로 대체함으로써 20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통속적인 미래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달리 절대로 노쇠하지 않는 컴퓨터의 경험을 통째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부 철학자들까지도 이런 희망을 꿈꾸는 듯하다. 이처럼 우리의 몸으로부터 인격을 분리해낸 다음 인격적인 삶을 단순한 물질성으로 환원시키는 태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중문화 현상을 상품화된 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성으로부터 인격을 분리시킨다. 그런 다음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잃어버린다. 일반 정신의학회지 1979년 8월호에는 폭력과 성, 몸의 상품화 사이의 관계를 다룬 탁월한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다. 로버트 스트롤러 박사는 누드 사진, 성적 흥분에 관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사진 모델이었던 한 여인은 그녀가 자신의 몸에 속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그저 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해 제조된 성애적 상품이 되길 바랐고 실제로도 그런 상품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자신의 성과 젠더로부터 분리된 진정한 숭배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여자들을 비하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하는 복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10년에 관한 예언자적 예측을 했다. 이 시기에는 MTV가 생겨나 여성을 욕보이고 비하하는 헤비메탈과 랩의 현란한 이미지들을 쉴 새 없이 내보냈으며 게스진즈에서는 불행한 금발 여인들을 등장시켜 피학성애적인 이미지가 넘치는 광고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마돈나는 성적 매력이 있는 미소년을 꼬드기는 속물적인 여자로 자신의 가수 활동을 시작하여 굴욕적이고 적대적인 환상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이른 성공한 기업가로 성숙해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인격화된 성을 마케팅함으로써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회적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품화된 몸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광고를 통해 성을 마케팅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통해 성을 팔기도 하며 강간과 피학성욕, 성적 속박을 강조하는 매체에서는 성적 지배를 빈번하게 묘사한다. 동시에 롤로 메이가 새로운 청교도주의가 부른 태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즉 사랑과 성을 마술처럼 분리시킴으로써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별히 고도로 산업화되고 자유화된 성의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음증을 부추기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통해 성적 관계를 표현하고 인간의 성을 인격의 총체성과 더 나아가 인격적 관계로부터 단절시킨다. 관찰과 기술은 지식의 형식을 특정짓듯이 우리 문화에서 성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성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되어 실험되고 객관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과 성의 결합이 지닌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그것이 삶에 대한 엿보기든 단순히 성에 대한 엿보기든 관음증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과학적이다. 엿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리를 둔 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엿보기는 인격적 관여나 관계 맺기가 필요 없으며 성적 대상의 인격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가치로부터 자유롭다. 간음증과도 무관하지 않은 기술적 분리와 묘사가 성의 기계화를 특징짓는다. 그 핵심은 기술과 실행, 방법을 통한 연구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기 이해와 이데올로기화된 과학 지식에서도 그러하듯 성에서 목적인 왜라는 물음과 관계된 목적, 가치 의미는 방법과 묘사가 가치 중립,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작용인에 기속되고 만다. 섹스북이나 보요조와 같은 성해방을 외친다는 성교육 책들조차 인기 있는 방법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다. 의미에 관한 물음, 가치에 관한 물음, 인격적 관계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기계적인 것, 관리할 수 있는 것과 연애한다. 우리에게는 인격적 애정이나 지속적 감정, 고통스러운 사랑, 황홀경, 약속, 자아를 내어주는 헌신에 관해 이야기할 언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 롤로 메이, 에브라임 메슬로우, 심지어 마스터 앤 존슨 도 애정이나 관계적 유대가 없는 성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 없이는 이런 진단도 무력할 뿐이다. 문화적 의식은 성과 인간의 감정사의 관계를 거부하고 성을 폭력, 지배, 탈출, 소비, 착취, 물질성과 동일시하는 상업적 매체에 사로잡혀 있다. 광고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에서는 대상화된 성을 그럴싸하게 묘사한다. 남편과 아내, 자녀, 친구들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된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외건을 샀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렘린을 샀어. 이 아기는 밤마다 당신을 깨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12살짜리 아이를 어르는 법. 그녀를 당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라. 컴퓨터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자본주의 이미지 산업은 성적 관계 자체를 현금 가치로 환원해 버린다. 담배와 술이 친밀한 관계 대용물이 된다. 잡지에서는 여성들이 상품들과 에로틱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한다. 남자들은 브루트, 남성용 향수인데요. 머스크, 비아그라를 통해 권력을 추구한다. 끈질기게 자연적인 몸, 특히 여성의 몸과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이성애적 결합과 헌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마드모아젤이 10대 소녀들을 교육한다. 이런 잡지에서는 주로 광고와 얼굴, 몸 개성을 포장하라고 충고하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을 포장하는 법, 머리 모양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지도 별 볼 일이 없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벨트, 12달러짜리 목, 여자의 몸을 가졌다고 다 여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패션 잡지에서는 이처럼 몸을 대상화함으로써 몸을 상품화하고 가정생활과 친밀함에 대해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며 폭력에 빈번히 노출시킨다. 폭력은 궁극적인 대상화다. 강간은 성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사물로 취급하며 그와 인격적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태도다. 가학성애는 다른 애를 사물로 취급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추구한다. 폐악성애는 스스로 사물로 취급받음으로써 성적 기쁨을 얻고자 한다. 이 세 주제 모두 광고에 자주 등장한다. 상품화된 성과 자본주의, 부정, 폭력 사이의 관계는 메디슨가의 전매 특허다. 새로운 세기가 밝아왔을 때 폭력적 성을 주제로 다루는 광고가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매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전에 베르사체와 그 밖의 의상 디자이너들이 피약성애적인 주제를 디자인에 끌어들인 것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던 뉴욕타임스에서는 한 주요한 패션 사진작가 이미지가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고 보도했다. 충격을 주거나 도발하거나 유혹하거나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힘, 욕망하는 이들과 그들이 집착하는 대상 사이의 권력관계, 그리고 고급 상점 어디에서든 이러한 심리적 역동을 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기사에서 패션 광고들은 최근 경계를 뛰어넘으려 한다. 강간이나 피약성애를 암시하는 이미지 혹은 당신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간, 가학성애와 피약성애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고급 패션 광고의 주제가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성에 관한 담론이 철저히 비인간화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데올로기의 교리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사물이다. 우리의 상품을 나 혹은 자아라고 부른다. 맥콜스의 카탈로그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어.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을 찾아줬어. 쉽게 내 일부가 되는 팬티 스타킹. 차는 나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첫 여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2. 우리의 몸은 사물, 정체성을 담은 포장이다. 성이란 실행하고 성교하고 행하고 자극하고 엮이고 사정하는 사물들의 조합일 뿐이다. 우리는 친밀함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상품을 그것의 성적 대상물로 삼는다. 대용물로 삼는다. 3. 몸 인격은 포장된 사물이기 때문에 성은 상업, 경쟁, 유행, 자기를 어떻게 팔 것인가의 문제로 묘사된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서로에게 성적 대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와 종속이라는 대상화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4. 이런 과정에서 잡지의 기사들은 이성애적 약속을 비웃고 광고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남편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를 떠나라. 내 아내는 집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소니를 얻었다. 우리는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의 도구임을 자처하는 포브스에서는 이혼 전문 대기업에 관한 표지 이야기를 게재하기에 이른다. 인간의 관계, 자연적인 몸, 친밀함을 박탈하는 것이 좋은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행위와 관계, 즉 고독함, 친밀함, 우정, 자연에 대한 사랑, 가정 이런 것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들이 약속하는 것을 얻으려는 갈망은 더욱 심해진다. 당신은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하나의 기쁨이 있다. 나눔과 돌봄. 마티는 이해한다. 세레나는 이해한다. 세레나는 옷이에요. AMC의 차와 문제없는 관계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에 빠지리라. 혼따의 광고죠. 1945년에 올더스 헉슬리는 광고란 우리의 고통과 비행의 주요 원인을 자극해서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취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장벽이라는 말이다. 18년이 지나서 줄스 엘리는 광고가 인간의 욕망을 야만화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비하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헨리의 인간에 대항하는 문화가 처음 나온 후 40년이 지난 지금 광고의 세계관은 상품 형식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 나라의 삶의 철학이 되었다. 광고의 가장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형식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상품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우리의 사고뿐 아니라 우리의 성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도덕주의자들은 플레이보이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벌거벗은 여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플레이보이가 성공적인 광고 매체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여성을 대상화하며 자본주의적 쾌락주의를 구현하는 인생관을 강요하는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여성 해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조무래기들은 대담하게 공격하면서도 우리 문화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가장 큰 세력인 메디슨가의 거인들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인간의 성이 대상화되고 가늠증을 부추기고 기계화됨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오로지 상품에 의해서만 의식이 규정되는 세계, 상품의 형식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세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아의 표현이자 자아에 관한 이야기, 내적인 것의 구현으로서의 성을 상실해버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자동화된 상품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성과 생식과 친밀감을 변형시키고 말았다. 무한 소비사의 광고가 맹공격을 퍼부어 우리는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 배우자의 몸처럼 우리의 몸은 무력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부적절하며 부스럼과 여드름으로 손상되고 되어 있고 튼 자국과 노화성 반점으로 얼룩진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의 입냄새와 자연스러운 몸냄새는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 할 정도다. 우리의 몸과 사랑하는 이들의 몸에 불만을 느낀 우리는 이른바 문제없는 관계를 추구한다. 자동차처럼 우리의 친밀함과 결혼 서약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된다. 미국인의 평균적인 결혼 지속 시간은 자동차의 평균 수명 정도에 불과하다. 가정에서는 자녀 수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은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었다. 자본가의 도구인 포브스지에서는 광고를 통해 이혼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잘못 명명된 성에 관한 반문화적 관점, 지위와 폭력의 영역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반문화적 관점은 우리 문화의 성에 관한 관점의 심층적인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고 그저 다른 옷을 입혀 문제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인간의 성적 관계에서 인격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억압을 통해 쾌락주의를 심화시키는 반문화적 성생활은 사실상 전혀 반문화적이지 않고 비인간화된 상품의 세계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격적 헌신을 부인하는 새로운 형식은 자유에 대한 공격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공격을 정당히 해왔다. 순결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자아와 몸의 이분법을 연구화하고 성적 순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가능성을 록과 랩, 힙합, 패션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에게 넘겨버렸다. 결혼을 부인하는 반문화는 디스코 음악가 제트족과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신뢰와 친밀함, 약속, 그리고 사랑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순결함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토대를 악화시켜버렸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경험이야말로 시장의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안정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은 비인간화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보루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참으로 반문화적이고 전복적이다. 우리 문화 속에서 가정이 그토록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